가슴이 큰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본 남자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요. 살 빼면 좋아져. 셋 다 틀린 얘기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의사가 상담하면서. 또 대표적인 이유가 잘못된 수술을 해대고 있는 의사들 때문입니다. 마취가 상주? 오케이, 좋습니다. 상주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병원들 진짜 상주일까요? 또 오리지널 제품 이용하지 않고 카피 제품 이용하고 재소독 돌리면서 사용하는 이런 이상한 병원 아닌지, 남편이나 아버지 같은 분들은 살부터 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수술을 안 해주고 만류하고 반대하고 이러거든요. 수술 없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수술의 진심인 성형외과 전문의 최규진입니다. 원장님, 가슴 축소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분보다 망설이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던데 왜 그런 걸까요? 그래도 망설이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휘둘려서 쓸데없이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를 오래전에 처음 시작한 거고,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작한 거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해오고 그런 분들이 또 후기로 많이 입증해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이 그런 상황이 변했지만 왔다가도 포기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긴 하죠. 그게 참 이 수술을 소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환자분들이 가슴 축소 수술을 고려하게 되나요? 축소술을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너무 커서 불편한 경우죠. 제가 농담 삼아서 환자분들이나 또 뭐 의사들끼리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아마 한민족 중에서 단군 이래로 가슴이 큰 여자를 가장 많이 만나본 남자라고 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굳이 와서 말씀 안 하셔도 어떤 고충이 있겠거니 제가 미리 짐작하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뭐 하염없이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상담 중에. 그만큼 제가 그 고충을 잘 이해해드리고 알고 있다는 뜻인데, 가슴이 크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예쁘지 않으니까 위축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또 큰 가슴을 옆 사람들이 놀리고 또는 실제로 추근덕거리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그런 거에 많이 시달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또 어깨와 목이 또는 등이 아프기도 하시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시고, 가슴이 커서 피부가 짓눌려서 짓무르기도 하시고, 옷을 입기도 많이 불편하고, 가슴에 맞춰서 옷을 입다 보면 너무 커지고 그냥 실제보다 뚱뚱해 보이고, 또 몸에 맞춰서 입다 보면 가슴이 너무 부하게 보여서 의도치 않았지만 너무 야하게 보이고, 그런 너무나 다양한 사연들과 이유로 축소 수술을 받으러 오시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수술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걱정은 뭘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수술을 하고 싶어지는 이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막상 망설여지는 이유는 뭘까? 망설여지는 이유, 일단은 과거에는 올바른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막연하게 몰랐고, 줄이는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상한 인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 가슴 축소 수술하면은 뭐 목숨을 걸고 해야 되거나, 수술을 끝나고도 뭐 굉장히 불편하고 뭐 아프고 끔찍한 흉터를 안고 살아야 되고, 뭐 모유 수유를 아예 포기해야 되고, 정말 무슨 근거도 없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했고, 뭐 그러다 보니 뭐 엄두가 안 나죠. 근데 엄두가 안 나는 상태에서 상담을 애써 갔는데 상담을 해주는 의사도 또 경험이 없어요. 대부분의 확률이 이래요. 별로 수술을 해본 적이 없고 이 수술에 자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 의사 입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를 돌려보내고 싶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쁜 쪽에만 잔뜩 하는 거죠. 수술을 해도 별로 안 줄어. 그리고 수술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야. 살 빼면 좋아져. 셋 다 틀린 얘기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의사가 상담하면서.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 상담을 한 2번만 받아버리면 이제 진실이 돼버립니다. 진리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수술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벽을 깨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이걸 전문으로 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 수술 결과로 입증해왔고, 많은 분들이 그걸 후기로 입증해 주셨고, 이제 해외 학회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저를 뭐 매년 초청하고 이제 발표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정보가 알려져서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이 두려움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분들이 수술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있고요. 참 안타깝고, 두 번째는 비용이죠.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분 전환하듯이 뭐 그냥 들고 있던 돈 갖고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수 있는,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은 이해가 되고 하고는 싶어졌으나 또 가격이라는 부담감, 뭐 이런 게 또 큰 장벽이기도 하죠. 또 굳이 또 주저하게 되는 걸 또 말씀드려보자면, 수술 후에 회복 기간, 주의사항. 저는 회복 기간을 약 3개월로 말씀을 드리는데, 3개월 동안 누워만 있으라는 건 아니지만 첫 한 달 동안 가슴이 거의 흔들리지 않도록 매우 조심히 지내셔야 된다는 그 권고, 그거를 또 부담스러운 분들 계세요. 바로 직장에 나가고 몸을 많이 써야 되고 뭐 쉴 틈이 없고 그런 시간을 못 내는 분들도 또 세 번째로 주저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또 망설이게 되는, 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흉터 걱정일 거예요. 흉터 걱정되죠. 근데 절개를 많이 한다고 그게 다 끔찍한 흉터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슴에 맞는 방법을 구현하고 그걸 아주 꼼꼼하게 수술하고 잘 관리하고 꾸준한 노력과 투자를 많이 해내면, 그리고 여러분의 또 피부 타입이 또 괜찮다는 그 조합까지 맞아 들어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흉터가 고민이 되진 않으실 겁니다. 물론 흉터가 아쉬운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아무리 수술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고 아무리 좋은 제품을 다 갖다 써도 피부 타입이 안 좋거나 또는 본인이 관리를 열심히 안 하시면은 흉터가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또 대표적인 이유가 잘못된 수술을 해대고 있는 의사들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었고 흉터도 충분히 줄일 수 있었고 예쁘게 만들 수 있었던 가슴이었지만, 잘못된 수술 방법과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수술하는 바람에 오히려 흉터가 아주 나빠지는 그런 수많은 케이스를 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저는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수술을 꺼려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네요. 원장님, 그러면 수술 후 환자들이 가장 많이 말하시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가볍고 편하다. 그리고 예뻐졌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어떤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수술해드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후기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거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새삼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가슴을 전생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나 저는 이해가 돼요. 수술하기 전에 그 지긋재긋 크고 무겁고 창피하고 뭘 해도 다 안 되는 이 가슴 때문에 뭘 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가, 이제는 가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없고 오히려 가슴이 너무 자랑스럽고 가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가슴을 예쁘게 연출해주는 옷을 막 입어보고 싶고, 이런 삶은 너무나 다른 라이프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술한 날을 생일이라 표현하고 말씀해 주기도 하세요. 내가 제2의 생일이다. 그 날만 되면 후기 써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의미가 크게 생기시는 거죠. 수술 전과 후가. 그래서 저도 다 알지 못한 여러 후기 카페에 많이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병원의 카페인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라는 네이버 카페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후기를 아주 소상하고 상세하게 올려놓으셨죠. 그것만 보셔도 얼마나 삶이 달라졌는지,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다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가 너무나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전달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저는 힘은 들지만 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답변일 것 같은데요. 수술 전 꼭 고려하거나 상담 시 확인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 주제만 갖고도 또 저희 병원 컨텐츠를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이 찍었던 주제이긴 합니다. 또 말씀드리게 되면, 이 축소 거상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무슨 수술을 받든지 간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으실 거 아니에요? 어저께 처음 수술한 의사를 굳이 찾아가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술을 많이 해본 의사가 누구냐를 찾으셔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거 어떻게 찾아볼까요? 정말로 많은 기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환자를 수술했다는 게 후기로 입장돼야 되는 거고, 그 수술을 다른 의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잘한다고 떠들면 뭐합니까? 그거를 학회 나가서도 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어디서든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어야 되는 거고, 입증할 수 있는 거야 되고, 그걸 꾸준히 하고 있는 의사인지, 학회 활동을 잘하고 있는 의사인지, 학회 발표로 많은 걸 입증해온 의사인지 그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 의사를 만나긴 하셨어요. 근데 그 의사가 상담 때만 만나주고 수술방에 안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의사가 진짜 처음부터 수술 끝까지 다 해주는지, 저희 병원 그걸 CCTV로 다 생방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입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런 거를 진짜로 끝까지 해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거,
그걸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마취과 상주? 오케이, 좋습니다. 상주라고 주장하시는 많은 병원들 진짜 상주일까요? 진짜 상주이려면 의사 수만큼 수습방 개수만큼 마취과가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환자 하나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상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5명에서 전신마취 5명을 시작했다. 근데 마취과 1명이다. 죽었다 깨어난 상주일 수가 없는 거죠. 마취과 혼자서 다 깨웠다 넣었다 뺐다 하고 다니려면 상주일 수가 없는 거죠. 저희 병원 저 혼자 수술하고 제가 끝까지 다 직접 수술하고 당연히 마취과 원장님은 제 수술 옆에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고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딴 방은 수술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상주인 거죠. 이런 상주인도 체크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병원도 안전한 환경에 시스템 되어 있는지, 일회용 재료를 재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또 오리지널 제품 이용하지 않고 카피 제품 이용하고 재소독 돌려서 사용하는 이런 이상한 병원 아닌지 그걸 체크해 보시면 틀림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으실까요? 누군 기억에 남고 누군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환자 스쳐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모든 분들 다 기억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걸 많이 표현해 주신 분들이 당연히 좀 기억에 더 많이 남아요. 정말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편지를 써오시고 많은 선물을 보내오시고 한 번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항상 뭘 갖고 오시고 이런 환자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지금 부담감 드리거나 압박감 드리려고 말씀드리기 전혀 아니고요. 이제 모든 관리가 끝나서 이제 정말 종결이세요. 이제는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막 서운해하시고 아쉬워하시고 뭐 심지어 슬프다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고 모든 게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제 유튜브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의 표현을 끊임없이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다 기억에 나고 감사하죠. 제 방에 상담실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 뒤에 이만한 아크릴 상자가 있어요.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저희 병원 수습방 선생님들이 저를 닮은 곰인형을 만들어 주신 게 있었거든요. 곰인형을 만들고 거기다가 수술 모자를 만들고 안경을 만들고 막 수습복 입은 곰인형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던 그 아크릴 박스인데 아크릴 박스에 저는 이제 편지를 담아 놨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받았던 감사 편지, 카드 이런 거를 저보다 다 담아놓은 그런 박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주셨던 모든 분들이 기억이 나죠. 정말 제가 기억해야 되고 담아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시나라는 질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쳐가가지고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러면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수술 말고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수술을 꼭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근데 왜 오셨을까 하는 분들은 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수술로 얻을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줄일 것도 별로 없고 이미 남들이 보기엔 충분히 부러울 만큼 유두가 안 쳐들고 올라가 있고 볼륨도 별로 없고 이런 조건에서 이걸 더 줄이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이 적응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돌려보내드리고 그런 분들은 또 막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 홀가분해지고 생각이 정리됐다면서 고마우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는 굳이 뭐 제가 수술 한 케이스 더 하겠다고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그런 상담은 절대 드리지 않고요. 이미 거의 수술이 너무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오고 계시고 근데 그거를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큰 가슴의 젊은 여성분이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가슴 축소 상담 받았는데 유선이 예민해서 수술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 살을 빼면 좋아진다. 수술해도 별로 안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술을 만료하고 돌려보냈다는데 그래도 저한테 수술 받으러 오셔서 굉장히 수술 잘 되셔서 행복하시는 분의 이야기였거든요. 살을 빼면 좋아진다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며 살을 빼면 좋아질 정도로 그렇게 간단한 건데 왜 수술까지 하는데도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근거이며 그리고 유선이 예민해서 수술할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도대체 무슨 근거인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틀린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일반 개원이들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이나 아버지 같은 분들은 살부터 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수술을 안 해주고 만류하고 반대하고 이러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살을 빼서 가슴이 수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저절로 작아지고 올라가는 이런 마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슴 운동한다고 업되는 건 전혀 근거 없고요. 이미 크고 처지고 마음에 안 들게 바뀌어버린 내 유방이 수술 없이 좋아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오늘 좀 다소 좀 브로드하고 여러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그 영역을 아주 깊이 파는 그런 좀 깊이가 있는,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인데, 오늘 오랜만에 완전 베이직 기초로 돌아가서 이 수술을 이제 처음 알아보려고 하시고 아무 지식이 없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초적인 이야기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다뤄봤어요. 이런 컨텐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많이 봐오신 분들은 너무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반복되는 내용이었지만, 과거의 걸 다 보지 못한 분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꽤 도움이 되는 영상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 좋은 주제, 유익한 주제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